우선. 근데 보면은 앞에 그 물질의 특성 몇 가지만 잘 기억해주면은 되고, 뒤에 이제 바이러스 또 가보면은 잘 이해하면은 빠르게 볼게. 바이러스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감염성 병원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앞에서 그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 근데 왜 바로 뒤에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바이러스는 뭐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 아니니까 나오는 거지. 그걸 이제 비교하려고. 앞에는 생물의 특성을 보여준 거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생물의 특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생물이라고 한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바로 뒤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한다. 그래서 감염시키기 때문에 병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번의 특성이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다. 이건 이제 뒤에서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고, 뭐 모양이 매우 다양하다. 바이러스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껍질이랑 유전물질로 되어 있어. 구성이 단백질 껍질 플러스 유전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건 핵산인 거죠. 핵산. 핵산에는 뭐가 있냐면 DNA랑 RNA가 있어. 핵산에는 DNA랑 RNA가 있다. 그래서 할 거고. 얘네들 이제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누구는 DNA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RNA를 가지고 있고, 좀 달라서 어쨌든 단백질 껍질이랑 유전물질을 핵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바이러스 발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어떻게 발견을 한 거냐면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영화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담배가 식물이잖아. 식물 이름이잖아. 그걸 이제 말아서 피우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담배잖아. 이 담배잎이 있는데, 우리 모자이크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알잖아. 뭐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뭔가 여기 난 걸 모자이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담배잎에 이렇게 모자이크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걸 이제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했었어.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팔아야 되는데 병이 나니까는 여기 이게 뭐지 이렇게 싶었던 거지. 근데 일단 그 배경은 그때 사람들이 세균을 알고 있었어.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까 그 사람이 세균에 걸려서 아프구나 이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배잎의 즙을 세균 여과기에 걸러 여과액을 건강한 담배잎에 걸린 이 담배 모자이크 병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 지금 이 세균 여과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세균에 거르는 거야. 여기 필터가 있는데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여기 위에는 여기 위에 이게 세균이 있으면 여기 세균이 걸리는 거야. 여과기 여기 걸리는 게 세균인 거지. 필터가 있으면 여기 걸리는 게 세균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작은 것들은 다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여과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얘 잎에 즙을 짜가지고 건강한 잎에 발랐어. 발랐더니 담배 모자이크 병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여과액을 발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과액을 발랐다. 여기 밑에 있는 걸 발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시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여과기 그럼 세균이 걸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럼 맨 처음에 이 세균 여과기를 떼서 이 건강한 담배잎에다가 바른 거야. 다시 세균 여과기에 있던 이 세균 여과기를 떼서 건강한 담배잎에다가 바른 거야. 여기다 발랐어. 그러면은 우리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저기에는 세균이 있어 없어? 우리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다른 거지. 그치?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다른 거야. 세균 여과기에 있는 걸 떼서 여기 건강한 담배잎에다가 막 발랐어. 그럼 세균이 있었으면은 얘가 병에 걸렸을 테고, 세균이 없었으면 병에 안 걸렸을 거잖아. 그럼 얘는 병에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안 걸리는 거지. 세균이 없잖아. 여기 담배 모자이크 병은 바이러스지 세균이 없단 말이야. 세균이랑 바이러스랑은 다른 거야. 일단은 혹시라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거야. 세균은 생물이야. 세균은 생물이야. 얘는 원액 생물이야. 얘는 생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세균이 없으니까 이 세균 여과기를 떼서 여기 바르면 당연히 세균이 없으니까 그냥 여과기를 바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건강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여기 분명히 세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떼서 바르면 여기 병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안 나타나니까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한 몇천 번을 했대. 근데 계속 안 나타나. 그래서 뭐지? 그래서 혹시 이상해가지고 이 여과액을 바른 거야. 당연히 그러면 세균 여과액인 거니까 이 밑에 세균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여과액을 발랐더니 그제서야 여기 병이 나타났대. 여과액을 발랐더니. 그럼 지금 방금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게 뭐야? 세균보다 작은 병원체가 여과액으로 떨어져서 그 여과액에 있던 병원체가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거잖아. 맞을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실험 통해서는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냐면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자체가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서 여과액 안에 있을 테니까. 여과액을 발랐더니 건강한 담배잎에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병원체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그 여과액을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병원체의 결정을 얻었대. 그러면은 그 병원체라고 하는 게 핵산이랑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 거고 숙주세포니까 설명하고 그 숙주세포 밖에서 결정 형태로 존재하겠구나, 요걸 이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여과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핵산과 병원체로 구성된 병원체의 결정을 얻었으니까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면서 결정 형태로 존재하는 거겠구나, 요걸 알았던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출한 병원체를 인공 배지에 넣었을 때는 증식을 안 했었는데, 인공 배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이런 거 실험실에 가보면 패트리 접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여기에 키운 거야,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병원체,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건 몰랐지. 그냥 이런 배지를 인공 배지라고 하는 거고. 그때는 안 자란대, 증식을 안 한대. 근데 건강한 담배잎 세포가 있는 배지에 넣었대. 그럼 여기다가 건강한 담배잎을 잘라서 넣은 거야. 근데 그럴 때는 또 증식을 했대.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생명체가 없을 때는 증식을 안 하고 생명체가 있을 때는 증식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체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하는 게 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지. 살아있는 건강한 담배잎을 배지에 넣어줬을 때만 증식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병원체는. 그래서 이 병원체를 보고서 이제 바이러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실험의 의미 같은 것들 조금 뭐 서술형 같은 걸로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생물적 특성이랑 비생물적 특성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생물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물질에 핵산이 있지. 근데 걔는 생물이랑 닮아있어. 왜냐면 생물이 핵산이 있는 거니까 유전을 하는 건데, 생식과 유전을 하는 건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핵산이 있어. 근데 얘는 생물적 특성인 거죠. 그리고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대사, 근데 중요한 건 숙주세포 내에서는 중요한 거야. 숙주세포 내에서만 물질대사를 하고, 물질대사를 해.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해. 에너지를 얻어. 그 다음에 자신의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증식할 수 있다.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증식할 수 있다. 생식과 유전을 한다는 거죠. 유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생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생물적 특성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운.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진화한다. 적응과 진화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비생물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생물적 특성이란 말이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근데 얘가 왜 결국에는 비생물이냐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포가 아닌 거지. 단백질 껍질이랑 핵산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의 구조가 아닌 거야. 그 하나라도 생물적 특성이 없으면 그건 당연히 비생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6가지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생물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세포의 형태가 아니라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고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는 물질대사를 못해. 스스로는 못해. 대신에 숙주세포 내에서만 하는 거지 스스로는 못하는 거야. 숙주세포 내 안에서만. 그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야지만 물질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스스로는 물질대사를 못하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리보솜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생수에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막 어떻게 설명하면 리보솜 그 단백질 합성 하는 데야. 어쨌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리보솜이 없거든. 그래서 스스로는 물질대사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균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인 거야. 당연히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다른 거니까 세균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 세균이 있으면은 이게 머리랑 꼬리 단백질 껍질 DNA 여기 들어있지. 장착을 해. 그럼 이 DNA를 여기 그 세균 안에다가 넣어. 그럼 이 DNA를 복제하지? 그럼 이것도 생물체 특성에 해당하는 거고 안에서 막 증식을 해. 생식을 하는 거. 엄청 증식을 해.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조립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세균을 죽이면서 얘네들 증식을 해나가는 거지. 얘네를 세균 바이러스라고 한다. 박테리오 파지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먹었을 때 우리가 그 화성에 항상 그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항상 논란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한 실험인 건데 일단 이 실험을 할 때 전제는 이 전제도 항상 잘 물어보는데 전제 자체가 생물은 물질 대사한다. 이거이지. 이게 이 실험의 전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생물의 특성 중에 하나니까. 그게 전제로서 실험을 진행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질량수는 뭔지 안다, 그렇지? 규빈아, 질량수 알지? 질량수요? 질량수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알지? 그치? 지금 알지? 그러면은 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질량수가 원래는 12야 보통 있는 게 근데 이게 14짜리도 있거든 14짜리 이런 질량수가 다른 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동위원소라고 해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 동위원소 14탄소의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도 사용되거든 이 탄소가 사용되는 건 아닌데 사람이 있어 사람이지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어디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 방사성 같은 경우는 물질이 그 방사성의 특징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사능을 볼 수 있는 장치로 보면은 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다 딱 그 정도 의미로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14탄소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험 3개가 있는데 실험 가부터 먼저 봐봤을 때 지금 화성 토양이든 용기에 방사성 기체를 넣었대. 지금 방사성 기체가 14CO2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는 14탄소로 되어 있는 CO2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14CO2를 넣었어. 그 다음에 빛을 비췄어. 다시 여기 그림이랑 같이 봐봤을 때 화성 토양을 넣고서 14CO2를 넣었어. 그 다음에 조금 가열을 했어.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 용기 속에 이 14CO2가 좀 남아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방사성 기체 토양을 가열하여 방사성 기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화성 토양에 생물체가 있으면 물질 대사를 할 거잖아. 그럼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 이 가열을 왜 해준 거냐면 가열을 조금 더 해주게 되면은 광합성의 효율이 올라가게 되거든. 만약에 생물체가 있으면은 광합성을 할 테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처음에 넣어줬다 그다음 다 없애진 거지. 그럼 이 그 공기상에는 14CO2가 지금은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 광합성 하게 되면 아까 뭐가 나온다 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세포고 이거 반대로 썼던 거.
얘가 광합성이잖아, 광합성. 근데 우리가 지금 14CO2를 넣어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14CO2를 넣어줬으면은 이 탄소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만약에 광합성을 했으면은 포도당으로 가는 거지. 우리 포도당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탄소가 14탄소가 되는 거야. 포도당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광합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생물체가 있어서 이 탄소가 포도당으로 간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에 있던 탄소 성분이 검출이 될 거야. 오케이? 광합성을 했으면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지. 강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했는 생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이 있었으면은 그 14C가 관측이 돼서 여기 방사능 대치기가 올릴 거야.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 있어? 당연히 생물체가 없으니까 방사선 기체가 검출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실험 나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 지금 화성 토양에 있는 용기에 방사성을 띠는 영양소를 넣었대. 이번에는 CO2를 넣은 게 아니라 영양소를 주입했어. 그럼 영양소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넣었다는 겁니다. 포도당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포도당 여기에 이화작용하는 이 세포라는 생물체가 있었으면은 여기 포도당에 들어있는 탄소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CO2에서 나오겠지? 여기에 탄소가 있으니까. 그럼 CO2가 발견이 됐었을 거야. 근데 당연히 방사능이 관측이 안 되는 거지. 생물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실험 가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 광합성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고, 실험 나 같은 경우에는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리고 조금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얘는 똑같은 거지. 얘는 세포 우인 거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 같은 경우에는 화성 토양이 되는 용기에 일정한 조성의 혼합기체를 넣었대. 혼합기체를 넣고 영양소를 주입을 했대. 그 다음에 용기 속 기체의 조성이 변한지를 조사했대. 얘는 무슨 말이냐? 어쨌든 영양소를 주입했으니까, 영양소를 주입했으니까 이화작용 실험이란 말이야. 근데 이 혼합기체를 조사한다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일정한 조성의 혼합기체를 넣었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O2를 50%를 넣고 CO2를 50%를 여기 넣었어. 일정한 조성을 이렇게 넣었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지금 영양소를 넣었으니까는 세포호흡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세포호흡을 만약에 했어. 그럼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해야 돼? CO2가 많아지는 거지. 만약에 영양소를 넣었으니까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 거잖아. 생물체가 있으면은. 그럼 CO2가 늘어나야 돼. 이화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CO2가 조금 더 증가하고 O2가 감소했으면은 아 여기 생물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조성이 안 변했으니까, 조성이 용기 속의 기체의 조성이 변하지 않았어. 그대로 50%였으니까 아 이화작용을 안 했구나. 그래서 이화작용 확인하는 실험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지. 이해될까? 실험 각각에 대한 이 내용 보고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 정도만 하면 됐다. 그 뒤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그 17쪽에 6번만 해볼까? 같이 해볼까? 5번은 뭐야? 이거 전제하는 생물의 특성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물질대사인 거지. 생물은 물질대사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6번은 몇 번이지?
얘가 지금 각각 무슨 실험이야? 처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CO2를 먼저 넣어줬으니까 CO2를 먼저 넣어줬으니까 동화작용 확인하는 실험이었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를 넣어줬으니까 포도당을 넣어준 거니까 이화작용, 그러니까 세포 관찰하는 거니까는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네? 그럼 디귿에서는 나의 방사능계 측기는 14C를 포함한 영양소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나가 얘잖아. 14C를 포함한 영양소를 검출하기 위한 실험이다. CO2를 관찰하기 위한 실험인 거잖아. 이해될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넘어가가지고 8번 해볼까? 8번. (8번에는) 몇 번일까? 규빈은 몇 번 했어? 8번에 5번 5번이지. 지금 가랑 나가 생식과 유전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했으니까는, 가 같은 경우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예시라고 했었고, 집시몰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식과 유전인 거죠. 얘는 단세포 생물인 거니까 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뭐 틀렸고, 니은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방금 말했던 거. 디귿에서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전문가지나 예시가 맞는 거지. 우리 통과에서도 막 하잖아. 얘네들은 말단부가 큰 거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열 방출을 많이 하고, 근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고 이렇게 말단부가 작지, 열 방출을 적게 하니까. 그러니까 13번 세연이 힘들지. 세연이 힘들지. 그러니까 화학 했을 때는, 화학 초반까지는 괜찮다고 생각 들어보니까는. 그래서 13번은 몇 번일까? 같이 봐봤을 때 지금 가가 박테리오파지니까 바이러스고, 나가 동물세포일 거잖아. 그러면은 가봤을 때 바이러스가 세포막을 갖는다. 틀렸지. 세포가 아니잖아. 세포 자체가 아니니까 세포막을 당연히 안 갖는 거고, 기억은 틀렸고, 가원화는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구성 자체가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이라고 했으니까 핵산 당연히 들어있는 거고,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존인 거니까 핵산 가지고 있는 거고. 디귿에서 나는 효소를 합성하여 독립적으로 무시돼서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세포인 거니까, 동물세포인 거니까 맞는 거지. 생물 특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가가 바이러스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 이유가 뭐예요? 가가 바이러스인 이유? 생긴 거를 보고서. 바이러스의 구조가 얘가 지금 단백질 껍질이고 안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유전물질 핵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구조를 보고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 얘가 이제 박테리오 파지인 거니까 박테리오 파지가 다리가 달려가지고 전시키는 구조인 거니까. 동물세포가 이렇게 생겼거든. 실제로 여기 안에 얘가 이제 쌤이 아까 얘기하는 핵인 거고, 핵이고 얘가 미토콘드리아지. 미토콘드리아 모르지만은 소포체, 몰시체, 중심체, 나머지 몰라도 미토콘드리아는 근데 좀 생긴 건 알아야지. 미토콘드리아는 가운데 있는 게 핵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여기 2까지만 해봐. 2까지 빠르게 가보자. 이건 별거 없으니까는. 이건 진짜 별거 없어. 근데 수능에는 항상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데 지금 별거 없으니까.
생명과학의 특성.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이거는 이건 괜찮고. 그래서 연구 대상 같은 경우에는 분자부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분지, 생태 이런 얘는 이제 5단원에서 할 거야. 5단원에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읽고 넘어가고. 근데 얘는 그 내신에 교과서에 있는 부분 있잖아. 그거는 이제 가끔 잘 나와. 얘는 교과서는 꼭 읽어봐야 돼. 교과서에 이렇게 생명과학이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좀 내신 문제에 잘 나오다 보니까 뭐 세포학, 생리학 이런 것들 당연히 지금 알면 까먹잖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꼭 읽어봐야 돼. 그 세포학이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은 세포학이 뭐 당연히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뭐 생리학은 우리 몸이랑 관련된 거, 우리 몸이랑 관련된 걸 생리학이라고 하고, 유전학은 우리 뒤에서 4단원에서 하는 거, 분류학은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있지, 뭐 원핵 생물, 진핵 생물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 그렇게 나누는 걸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고, 생태학은 우리 5단원에서 하는 거. 생물이 각각 어떤 관계인 거지, 포식피식 뭐 그런 것들, 관계 그런 것들 생태학이라고 한다.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통합적 특성, 다양한 항문과 통합할 수 있다. 생물정보학이라는 게 있다. 부록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보면 되고, 여기가 이제 좀 시험에 나오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랑 연혈적 탐구 방법이 있지. 근데 이것도 하잖아. 통합과학 때 하잖아, 그렇지? 잘 알잖아.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야? 구체적인 관찰이 중요한 거지.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자료 수집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규칙성을 재현해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는 탐구 방법을 귀납법이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얘를 그냥 빈칸으로 주고서 뚫고서 선택하라고 그런 것도 내신에 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직접 가서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봤을 때는 처음에 자연생활 관찰을 해. 예시가 가젤 영양이 엉덩이를 치켜드는 띵뛰기 행동을 한대. 과학자가 본 거지. 왜 저럴까? 봤더니 관찰 주제를 저걸로 해야 되겠다. 관찰하기로 했다. 관찰 주제 선정을 했어. 그 다음에 관찰 방법과 절차 보완. 그러면 일단 얘네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숨어서 관찰한대. 그 다음에 포식자 접근에 따라서 얘가 포식자가 접근했을 때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포식자가 없어도 이 행동을 하는 건가? 이걸 이제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관찰을 수행했어. 근데 관찰했더니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날 때면 이 행동을 했대. 그럼 포식자가 주변에 있으면 이 행동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걸 해석을 해봤더니 가젤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엉덩이를 시켜주는 띵띵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밝게 된 거지. 결국에는 이제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어떤 원리라던가 그 법칙을 만들어낸 거니까는 이런 건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용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세포설이랑 진화설, DNA 구조 발견. 근데 얘네들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건 꼭 알아야 돼. 이거 암기 이건 꼭 알아야 돼.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그래. 귀납적 탐구 방법이 세포설, 특히 세포설은 좀 자주 나와. 이건 기출에도 있어, 수능 기출에도 있어. 세포설 귀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 거야. 진화설도 마찬가지. 우리 진화설은 알잖아. 그 다윈이 갈라파고스 분도에 그 핀치세 둘이 하는 거. 그건 아는 건데, 이 세포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슐라이덴이랑 슈반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현미경을 만들어냈거든. 그 현미경을 통해서 생물을 관찰한 거야. 그 생물을 관찰했더니 모든 생물을 당연히 관찰한 건 아니겠지만 뭐 양파라던가 아니면 뭐 귤이라던가 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관찰했더니 세포로 다 구성돼 있어. 그럼 모든 생물은 다 세포로 되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세포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NA 구조 발견은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두 과학자가 DNA에 이런 화학 성분이라던가 염기 비율, 뭐 X선 회절 사진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DNA 구조가 이중 나선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겁니다. DNA 구조가 이중 나선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낸 거라서 이 같은 경우도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정도만 봐주면 될 거고. 또 연역은 뭐가 중요한 거야? 가설이 중요한 거지.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험, 대조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설 설정 단계가 항상 있어요. 가설을 바탕으로
탐구 설계 및 수행하는 그러니까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진행을 했더니 가설이 옳지 않으면 다시 재가설 설정이라고 해서 가설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가설이 옳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관찰 및 문제인식 같은 경우에는 귀납 쪽이랑 비슷하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어. 그러다 중요한 게 가설 설정인 건데 여기 가설에 대한 정의가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 얘를 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가설의 정의 자체가 뭐라고?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가설이라고 하는 게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이게 가설의 정의인 거야. 가설의 정의. 그래서 뭐 밑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가설을 설정했으면은 조금 다른 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조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하는데 이 대조 실험은 뭐냐면은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 맞게 됐으면 가설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 대조 실험에 일단 먼저 실험군이랑 대조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실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준 거야. 인위적으로 변화를 준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고 대조군은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거에다 생각을 해주고 나 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지금은 단어 개념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변인. 지금 단어 뜻만 설명하는 거야.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이라고 하는 거라서 독립변인이랑 종속변인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독립변인이랑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또 독립변인이랑 종속변인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거냐면 독립변인은 뭐냐면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따라서 변화되는 요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근데 또 이 독립변인 안에서는 조작변인이랑 통제변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 다시 변인에 독립변인이랑 종속변인이 있는데 독립변인 안에 조작변인이랑 통제변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조작변인이랑 통제변인은 뭐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맞는데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맞는데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험자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을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고 통제변인은 말 그대로 통제를 해주는 거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이다. 이제 예시에서 다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아까 독립변인에 따라서 변화되는 요인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때는 실험 결과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돼. 종속변인은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변인 통제라고 하는 게 있어.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작 변인은 여기서 실험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켜줬잖아. 그럼 나머지 변인에 있어서는 일정히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고 변인 통제. 다른 모든 독립 변인은 일정은 유지해야 된다. 조작 변인을 제외하고서는. 그래서 예시를 먹었을 때 이게만 하면 되는 건데 맨 처음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은 얘도 하나? 20초 설명하나? 통과했어.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선생님 기억 안 나? 얘는 하잖아. 아닌가? 지금 기억 안 나? 봐봐. 얘만 먹어, 얘부터.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되거든.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는 건데 맨 처음에 지금 올해 병치된 닭콜레라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 그걸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하는 것을 관찰하고 우리가 이게 원래 아는 백신의 원리인 거잖아. 우리 코로나 백신이 뭐야? 코로나를 맞는 거잖아. 약한 코로나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항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진짜 코로나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먼저 만드는 걸 백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이 콜레라균을 맞힌 거야. 닭한테. 한 거죠. 그랬더니 양의 탄저병도 같은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어. 그래서 이 탄저병 백신이 이제 양한테 걸리는 건데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 가설인 거지. 지금. 근데 가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결론이 되면은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되는 거잖아. 맞을까? 그래서 가설을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건강한 양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다른 집단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아도 돼. 서연아? 서연이 뭐죠? 갑자기 걸렸어. 한 집단한테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를 했고 한 집단한테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를 안 했어.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은 실험군이야 대조군이야? 실험군인 거지. 내가 지금 바꿨잖아. 얘네 가만히 냅둔 거잖아. 탄저병 백신을 주사를 안 한 거잖아. 얘네들이 대조군인 거지. 맞아? 그럼 얘가 실험군인 거고 주사를 한 이 집단이 실험군에 해당하는 거고 조작을 해줬으니까 주사하지 않은 집단 같은 경우에가 대조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두 집단에 모두 탄저균을 주사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백신을 맞추고 누구는 백신 안 맞췄는데 그 다음에 탄저균을 둘 다한테 다 넣은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백신을 맞은 데는 살겠지. 백신을 안 맞은 데는 죽겠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주사한 집단이 실험군이 되는 거고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이 되는 거고. 조작 변이는 아까 뭐라 그랬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뭐를 변화시킨 거야? 누구한테는 주사를 맞추고 누구한테는 백신 주사를 안 맞춘 거니까 탄저병 백신의 주사 여부가 조작 변이이 되겠지? 맞을까? 그 다음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잖아. 그럼 실험 결과는 뭐야? 이 양 집단한테는 탄저병이 발생이 안 했고 여기서는 탄저병이 발생을 했을 거잖아. 탄저병을 맞히게 되면. 그럼 실험 결과로서는 여기서는 탄저병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는 발생 안 했다. 그게 실험 결과가 되는 거니까 종속 변이로는 탄저병 발병 여부가 되겠지. 왜냐면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이 실험을 보고서 각각 실험군, 대조군,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 같은 경우에는 탄저균 주사라던가 탄저균 주사, 그다음 양의 종류랑 건강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양이랑 70살 양이 있어. 근데 이 양한테는 백신을 맞추고 얘한테는 백신 안 맞췄어. 그럼 얘가 백신을 안 맞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내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모르겠게 되는 거잖아. 그 나이를 다 똑같이 맞춰줘야 돼. 20살이면 20살, 건강 상태도 동일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통제변에 맞춰주는 변이 통제라고 한다고 했었지. 모든 나머지 변이에 맞춰주는 거 변이 통제라고 한다고 했었고 이런 것들 온도라던가 양 사육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정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 실험군, 대조군, 조작변이, 통제변이, 종속변이 각각 어떤 건지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보실게요. 그 26쪽에 9번 해볼까? 26쪽에 9번. 두 번 10번 해볼까? 오늘 9번 10번까지만 해야 되겠다. 서영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9번 10번까지만 해야 되겠다. 있어요. 서영이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9번 10번까지만 하자. 이 문제만. 그러고 얘들아 나머지는 풀어오면 돼. 나머지 안 푸는 문제는 뭐 앞에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이거 디귿을 못하네. 그렇지. 얘들아 기억 니은만 해봐. 디귿은 뒤에 나오는 거라서. 기억은 맞아 틀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기억은 맞지? 맞아? 왜냐면 가설 설정한 다음에 대조 실험했으니까. 가설이 어떤 거야? 콩에는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얘가 이제 가설 설정인 거고 대조 실험 이렇게 진행한 거지. 미리 써두면은 뒤에서 배울 거지만은 콩에 이 표시만 해서 봐봐. 유레이지 포함이 없었는 거야? 유레이지 포함. 콩에 유레이즈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유레이즈. 요소를 유레이즈로 분해시키면은 암모니아가 되거든. 그럼 BTB용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초파잖아. 염기성에서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거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염기성이다 보니까는 색깔이 변하는 게 이제 2번인 거거든. 왜냐면은 생콩즙에 유레이즈가 들어있다 보니까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했겠지?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이 튀겠지? 그러니까는 색깔 변화가 지금 2번에서 많이 있었던 거. 뒤에서 할 거고. 어제 기억 니은까지 한 거 맞다. 어제 3번이야 3번. 3번이고. 10번은 몇 번일까? 10번 봐봤을 때 지금 소화효소 X가 녹말을 분해하는지 알아보고 탐구라고 되어 있고 같은 양의 녹말이 들어있는 시험관 1, 2를 준비하는 표와 같이 처리한다. 시험관 2에만 녹말이 분해되어야 돼. 소화효소 결론이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대. 그럼 X가 들어있으면 녹말을 분해해야 되겠네. 근데 시험관 2에서 녹말이 분해됐다라고 했으니까 2에 X가 들어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2에 X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니은 요겠네. 기억에는 그냥 증류수만 넣어야 되겠네. 근데 증류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염산을 넣었어. 그럼 돼 안 돼? 왜 안 되지? 뭐가 안 돼서? 염산을 넣으면 뭐가 안 돼? 분해? 그러니까 증류수를 안 넣고 염산을 넣으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초성 힌트?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아까 분이랑 그걸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 뭐를 맞춰야 된다 그랬어? 통제 어 통제 요인 비슷하지. 통제변이 통제변 맞아? 통제변인을 항상 맞춰줘야 된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게 통제변인 거죠. 여기서 증류수를 똑같이 넣어주는 게 증류수를 안 넣고 하나는 염산 넣었어. 그럼 염산 때문에 그 녹말이 분해되는지 뭐 때문에 분해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걸 일정을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통제변이라고 한다 그랬었고 온도도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겠지 당연히. 그럼 온도가 낮아서 분해되는지 높아서 분해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통제변이고 통제변. 이제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는 뭐 어려운 게 딱히 없어서 개념 복습만 잘 해주면 문제도 다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능 실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좀뭐 내신 때 가서 해도 괜찮으니까요. 시간 되면은 거기 32쪽까지 풀 수 있으니까 32쪽까지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